탄수화물의 중독은 그 어떤 중독보다도 심각한 중독이에요. 마약만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빨리 내 몸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에는 정말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 환자분들에게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꼭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150kg 되는 젊은 남성분이 왔는데, 자, 우리의 이상 체중은 70kg니까 70kg까지 갑시다. 그러면은 대부분 포기해버립니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자기 체중의 10%를 3개월 안에 빼자. 그럼 이분한테는 150kg에서 한 15kg 정도를 3개월에 빼고 한 달에 한 5kg만 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의 목표를 세울 때 너무 먼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세우면은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거기서 또 그 목표까지 다다르면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모든 환자분들에게 자기 몸무게의 10%를 3 내지 6개월에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원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80kg의 환자가 왔다 그러면 8kg를 3 내지 6개월 정도에 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가장 무리가 없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잠시 실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완벽주의자들이 좀 많이 계신데, 내가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회식이 있거나 무슨 뭐 생일 모임이 있거나 그래서 한번 확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게 완전히 허사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다잡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살을 많이 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끔씩 치팅데이도 권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아주 먼 목표가 아니라 가까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실수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수는 실수일 뿐이니까 전반적인 내 목표에서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팅데이의 원뜻은요, 치트, 그러니까 속이다란 뜻이에요. 속이는 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서 내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달했는데 그거를 잠깐 먹는 거를 달래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너무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은 충분히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이 스트레스의 상황일 때 치팅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2주 되자마자 나 오늘 치팅데이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치팅데이 하는 거는 치팅데이가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죠. 치팅데이는 충분히 살이 빠진 사람들이 내 몸이 탄수화물류에 대한 갈구라든지 내 마음에 너무 탄수화물에 대한 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한테 잠시 한 번씩 주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팅데이는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치팅데이를 내가 이렇게 살을 뺐으니까 이번 주말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치팅데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치팅데이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날 모임이 생겼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나 오늘 치팅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치팅데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팅데이를 무계획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치팅데이는 뭐 제가 이제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살을 빼신 분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심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주어야 될 때 음식으로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을 정도가 되면 허용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점심 정도를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아주 포만감 있게 먹는 게 아니라 원래 먹을 양의 한 10% 정도를 내가 맛있는 음식을 거기에 첨가를 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팅데이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을 정말 가까스로 버티다가 이제 끊어내고 있는데, 하루 정도 치팅데이 했다가 폭삭 망하고 그 다음부터 그 입이 터졌다 그러죠. 탄수화물의 그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로 더 오랜 기간 탄수화물을 좀 끊어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했다고 나 탄수화물 먹을래 해가지고 탄수화물 한 번 먹었다가 정말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 이제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셔서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 먹어도 내가 전반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 치팅데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탄수화물 중독만 있어요. 그래서 왜 탄수화물이 중독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라는 건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수화물 먹는 게 무슨 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아주 많이 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탄수화물을 아주 끊지 못하고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제 환자분 중에서는요, 병원에 오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병원에 오면서도 병원 주변에 빵집을 검색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 중독이 무서운데요. 탄수화물 중독이 왜 있냐면요,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녀석이 있어요. 뇌하고 적혈구예요. 뇌는요, 우리 인간이 진화가 되면서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포도당이 있어야 뇌가 돌아가고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계속 탐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탄수화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적정량의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뇌는 돌아갔었는데,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니까 뇌에서는요,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그냥 마음껏 먹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걸리는 거거든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정말 조바심이 나고 심하면 막 식은땀도 나고 손도 떨릴 정도로 그것을 끊었을 때의 그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어떤 자극이 점점점 높아져야지만 만족을 하게 되는 것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독의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탄수화물의 중독은 그 어떤 중독보다도 심각한 중독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탄수화물 중독이 이제 우리 주위에 흔한데 모르고 사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죠. 그런데 병원에 오면은 딱 끊게 만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탄수화물 끊게 만들었는데 막 전화가 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약도 안 드리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거꾸로 반문을 해요.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에 내가 그만큼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정말 마약만큼 무섭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포도당 설탕물을 주고 한쪽에는 코카인을 줬는데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약만큼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다는 거고요. 탄수화물 중독은 이제 공식적인 의학 용어로 거의 자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가 반드시 현대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또 무슨 뭐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술이야 뭐 많이 있지만 마약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구하기 힘들어서 막 어둠의 경로로 들어가서 구하잖아요. 탄수화물은요, 그냥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제력이 너무 부족해지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끊기에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해방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 탄수화물 끊어야지 하고 딱 나가자마자 도넛 사 먹고 액상과당 사 먹고 콜라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독인데,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이야 너무나 구하기 힘들고 환자분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 중독은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고 힘든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의 비만을 일으키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악마화시키면 안 돼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을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것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탄수화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에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 너무 조금만 먹으니까 이게 양이 안 차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뭐냐면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류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위하고 소장에서는요 아주 소량만 흡수가 되고 대장으로 그냥 쭈루룩 내려가서 섬유질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저항성 전분들이 결국은 통곡류에 많습니다. 통밀, 그다음에 콩에도 있고요. 뭐 오트밀에도 저항성 전분이 많이 있어요. 덜 익은 파란 바나나에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이제 몸에 좋다고 하고 하니까 저항성 전분을 또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해서 잠깐 식혔다가 다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섬유질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혈당 수준을 조금 올리고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성 전분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만 문제는 저항성 전분이라고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저항성 전분은 전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혈당을 덜 올리게 될 수는 있지만 이 저항성 전분이라 해서 너무 안심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찬밥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지어요. 한 김 식힌 다음에 냉장실에다가 4시간, 5시간 이상을 넣어 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저녁에 밥을 해서 아침에 먹으면 12시간까지도 넣어둬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 놨다가 꺼내서 다음날 덮여서 먹으면은 이게 저항성 전분이에요. 이게 저항성 전분이 되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데워서 먹는다 그래서 다시 저항성 전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밥을 지을 때 오일을 조금 넣으면 또 저항성 전분이 더 잘 생긴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넣어라, 올리브 오일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좋겠고요. 식용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식용유는 썩 좋은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유보다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밥을 지을 때 넣어서 드시면 되겠고요. 냉동실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저장할 때 냉동실에 넣어놓고서 하나씩 꺼내서 먹잖아요. 근데 냉동실 아니고요. 냉장실입니다.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혈당 수준을 좀 천천히 올린다고 돼 있습니다. 자, 술은요. 다이어트에 정말 큰 적이에요. 그리고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은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술은 칼로리가 없으니까 살 안 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술은 칼로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없는 겁니다. 칼로리는 있어요. 칼로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 그래도 이렇게 드시면 덜 살이 찌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술의 주종을 고르실 때요. 곡주보다는요 증류주가 낫습니다. 맥주라든지 막걸리 이런 쪽, 포도주 이런 쪽에는요 당분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오히려 소주라든지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술을 먹으려면 이렇게 좀 현명하게 그런 것들 한두 잔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술을 먹을 때 술자리에 가시면은요 사회적인 용량만 드시고 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갔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또 이제 눈치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술잔은 따라 놔야 되는데 그 용량이라는 게 그 술에 맞게 나온 잔이 있잖아요. 소주잔으로 한두 잔, 맥주잔 뭐 큰 거 말고 500cc 말고요. 작은 글라스로 한두 잔. 거기에 맞는 술잔으로 한두 잔 먹는 게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먹고 나는 먹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먹으면 식욕이 상당히 많이 당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술을 같이 먹으면은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폭식하는 경향을 스스로 좀 발견해서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음식물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기 전에는 바나나를 먹는다든지 무가당 두유를 먹는다든지 해서 좀 배를 좀 채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술자리에 가서 허겁지겁 먹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먹은 뒤에는 그 술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인 척하면서 물도 드시고요. 해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배달 음식의 문제는요.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너무 많고 설탕이라든지 조미료의 문제 그리고 또 인공 감미료, 나트륨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주문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시간입니다. 내가 밤에 음식을 시키는데 11시, 12시에 자야 되는데 10시에 음식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거는 살이 찌는 비결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저녁에 먹는 시간을 7시 정도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기로 했으니까 배달을 시키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잘 지켜주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적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우리 입맛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주 배달 음식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이런 것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켜 먹는다면 고스란히 이제 살이 찌는 것이 되겠죠. 대신에 단백질과 야채가 많은 음식들을 주로 시킨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또 국물류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국물류의 나트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입맛을 더 당기게 하기 때문에 국물을 먹다가 또 밥을 더 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식은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 직후에 하나 드세요. 만약에 내가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에 초코파이를 연결해서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먹는 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먹는다면 식사량을 좀 더 줄여주시면 좋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슐린의 개념이에요. 우리 몸의 인슐린은요, 하루에 3끼를 먹으면 3번 포도당이 올라가고 3번 나와서 일을 하고 딱 쉬어요. 그런데 췌장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슐린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당뇨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췌장을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요, 한 끼 식사를 하면은 어차피 인슐린이 나온단 말이에요. 식사를 해가지고 인슐린이 일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 또 한 번 일을 해가지고 작은 미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식을 먹으려면 식후에 하나 정도 조금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딱 생각하면 라면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난다는 사람들도 계신데 편의점에 가서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편의점 음식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식욕을 좀 당기게 하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류, 그다음에 인공 감미료, 그다음에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은 먼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점심에 편의점에 가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샐러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편의점에도 도시락용으로 나온 샐러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도 딱 써 있고 이런 것들 적절히 골라서 드신다면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하고 좋은 식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계란이요. 편의점에 가면은 뭐 감동을 주는 계란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계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운 계란이라든지 이런 계란들을 먹는 거 상당히 좋고요. 세 번째는요, 무가당 두유예요. 저는 무가당 두유 정말 많이 칭찬을 하는데 솔직히 샐러드라든지 계란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까가지고 먹거나 같이 먹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무가당 두유는 언제든지 갖고 다니다가 빨대만 꼽으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급할 때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게 무가당 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무가당 두유 챙겨가지고 다니는데요. 편의점에서도 무가당 두유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는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두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5g 이하면 아주 최고의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무가당 두유로 이제 식사를 좀 채운다, 간식을 좀 채운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가당 두유하고 같이 잘 어울리면서도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스트링 치즈예요.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스트링 치즈 많이 팔거든요. 이렇게 치즈인데 이제 하나씩 까서 먹게 나온 것들이죠. 식감도 좋고 포만감도 있고 맛도 좋아서 무가당 두유하고 같이 드시면은 아주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릭 요거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고르신다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루 견과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이 많지 않으면서 인공 감미료도 많지 않고 나트륨도 많지 않은 이런 것들을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절 때 같은 데가 가장 큰 문제인데 명절 때 정말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폭식을 하고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폭식을 내가 했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내에 빨리 내 몸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절 때 뭐 한두 끼 정도 아주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일주일 동안 65kg였는데 68까지 쪘다면 다시 65로 만들면은 그거는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 지방으로 바로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고스란히 이제 내장 지방으로 주저앉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글리코겐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식을 했다고 해도 운동과 간헐적 단식,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나 큰 그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한 번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니까 다이어트의 틀에서 봤을 때는 실패가 아니라는 부분 꼭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는요, 단기전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를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긴 호흡을 갖고 앞을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요, 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굶는다든지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여기저기 다친다든지 이러한 다이어트를 해서는 또 안 돼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끄럽게도 저는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좀 제 나름대로 관리를 잘 못해서 저도 비만이 되고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약을 먹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순간에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을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생활을 잘 못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막막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간헐적 단식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었어요. 요 두 가지만 하셔도 다이어트의 반은 이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 저녁에 힘들지만 굶고 잤으니까 아침에는 맛있게 식사를 해야지, 내 몸에 더욱더 좋은 걸 넣어야지, 나쁜 거 먹지 말아야지, 이런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인병에 초입에 와 있는 비만 환자라든지, 또 정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당뇨를 갖고 있는 비만 환자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내가 내 몸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자꾸만 찾고 자기의 몸을 하나하나 바꿔나간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이 될 것입니다.